지난번에 조던 벨포트라고 하는 주식 사기를 저질렀던 마약 사범이 기억이 나시죠? 그 당시 좀 새로운 시도를 해봤던 건데요. 다행히도 이제 반응이 좋았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도 좀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방송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동안 했던 그 범죄 사건 이야기들 외에 어떤 범죄 상식이나 범죄자들의 어떤 행동, 심리에 관해서 알아보는 주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에 대해 들어보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1989년의 11월 4일이었습니다. 시간은 9시 50분 밤이었죠.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호텔이었습니다. 자, 이곳에 공연이 있었어요. 이 가수는 현재도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당시에 43살이었고 이제 남자 가수입니다. 남성 가수인데 이 호텔에서 공연을 마친 뒤에 그 당시 이제 일본 매니지먼트 쪽에도 관련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연예계 관계자들과 함께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들의 뒤를 따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3명의 남성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 유명 가수가 승용차 오른쪽 뒷좌석에 오르려고 하는 순간 뒤따르려고 하던 이 무리 중 한 명이 자켓 안쪽에서 예리한 흉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이 유명 가수의 왼쪽 허벅지를 깊숙이 찔러버려요. 괴한들은 그 뒤로는 그대로 도주해 버렸고요. 이 칼에 찔린 가수는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출혈이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다음날 신문에 이 유명 가수의 피습 기사가 실렸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기사가 나지는 않았었습니다. 당시 이 가수가 전성기는 조금 지난 뒤이기는 했지만요, 여전히 전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있던 스타였어요. 그런 사람이 공격을 받았는데 테러를 당한 거죠. 근데도 생각보다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지를 않았던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 괴한들에게 공격당했던 이 신체 부위가요, 배나 뭐 가슴, 목 이런 곳이 아니라 허벅지였다는 거였죠. 그런 점에서 이 언론사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았던 겁니다. 허벅지를 찔렸다는 것은요, 생명을 노렸다기보다는 그저 그냥 약간의 겁을 주기 위한 목적이지 않았을까 하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언론사에서는. 그 뒤로 이제 사건이 있고 나서 괴한들은 바로 검거가 됐고요. 이 사건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빠르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됐습니다. 칼에 허벅지가 찔린 사진이죠. 이게 우리나라 뭐 영화나 중국의 무협 영화에서도 상당히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압할 수 있는 또는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허벅지를 베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영화에서는요. 상대를 죽이려면은 몸을 찌르거나 목을 베는 게 더 확실하죠. 그런데도 유독히 허벅지를 여러 번 베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 극적인 연출을 위한 장면, 뭐 설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 이게 알고 보면요, 굉장히 사실에 입각해 있는 묘사라는 거죠.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직 폭력배들끼리의 어떤 그 칼부림이 있을 경우에는요, 유독 허벅지를 많이 노립니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얼핏 생각해 봤을 때 허벅지라는 부위는 깊은 상처를 낼 수는 있다. 칼을 깊게 찔러 넣었을 때 상처를 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뭐 최악의 결과,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이런 결과까지는 이어지지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뭐 상대방을 겁주기에 적당한 부위쯤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정반대로 법의학자들의 말로는요, 허벅지를 공격하는 행위는 사람을 여러 번 찔러본 경험이 있는 아주 전문가들의 지능적인 살인수법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있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1992년이었어요. 전주시의 한 당구장이었다고 합니다. 폭력 조직에 몸을 담고 있었던 행동대원 김씨가 경쟁 조직에 소속되어 있던 2명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숨져버려요. 범인들은 이 김씨가 2층 당구장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김씨를 뒤에서 공격했던 거였습니다. 당시 목격자가 있었어요. 이 목격자의 진술로는 20대 청년 2명이
당구장 계단에서 흉기로 김씨의 양쪽 허벅지를 10여 차례 찌른 뒤에 앞길에 대기시켜둔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03년도에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3명의 남성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에 갚지 않고 있는 또 다른 남성이 있었어요. 돈을 받으려고 이제 빚독촉을 하기 위해 이제 서로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돈을 갚지 못하겠다라고 하자 도중에 심한 싸움이 일어나다가 결국 홧김에 흉기를 빼들어서 이 채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자, 칼에 찔린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하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된 사건도 있었어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말하자면요,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했고요, 칼로 상대를 찌른 범인들이 노린 것은 상대방의 허벅지였다는 점이 공통점이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말로는요, 조직폭력배들이 가담하는 테러 사건일수록 피해자들의 자상이 허벅지 부위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 조폭들이 허벅지 부위를 공격하는 이유는요, 이 대퇴부에 급소가 되는 동맥이나 정맥을 끊기 위해서인데요. 이 부분의 혈관이 다른 신체 부위보다 좀 더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리게 된다면요, 과다출혈이 무조건 일어나게 되고 이게 치명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동시에 나중에 이 범인들이 검거가 되더라도요, 자신은 재판정에서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 왜? 더 치명상이 될 수 있는 뭐 가슴이나 목 부위를 찌른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하체를 찔렀다는 거죠. 장기가 있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에서 자신은 죽일 의도로 칼을 휘두른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할 수가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거죠. 즉 허벅지를 찌른다는 뜻은요, 살인을 시도하더라도 살인은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최근 들어서 조직폭력배 등이 관련된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허벅지를 공격한다라는 행위를요, 살해 의도가 내비쳐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전체 혈액 중에 20%에서 33% 가까운 정도의 피를 쏟게 되면요,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사람이 허벅지를 찔렸을 때 사망하게 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과다출혈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는 그 실혈사라고 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출혈을 하는 동안에 급격하게 혈압이 떨어지면서 사망하게 되는 실혈성 쇼크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허벅지 하면은 이제 어릴 때부터 뭐 체벌 이런 쪽으로는 이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예전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허벅지라는 부위는요, 이게 신체 중에 살이 많다라고 하는 이유로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떤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주요 부위로 계속 쓰여왔습니다. 조선시대 형벌 중에 이제 곤장을 치는 태형이나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던 학교에서 체벌 또 주로 허벅지나 엉덩이에 집중돼 있죠. 자, 근데 이러한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가 생각보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곤장을 맞아도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죠. 대부분이 쇼크사예요. 고통에 인한 쇼크사 아니면은 뭐 출혈을 통한 세균 감염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피부에 충격이 오게 되면은 빨갛게 부어오르잖아요. 이게 피가 몰리는 현상입니다. 충격 부위가 그런데 넓으면 넓을수록 그곳에는 이제 많은 피가 모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반대로 심장에는 혈액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전체 몸의 혈액이 약 6리터에서 7리터 정도가 되는데요. 상처의 깊이에 따라서 이제 혈액이 모이죠. 자상 부분에. 이때 뭐 3분의 1 이상의 혈액이 허벅지의 한 군데로 확 쏠려 보인다면요, 치명상이 될 수가 있겠죠. 심장에 혈액이 없을 겁니다. 생각보다 허벅지를 공격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까지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수술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의사가 하는 말 중에 전문가의 솜씨입니다 라고 하는 장면들이 꽤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과연 이 전문
가의 칼솜씨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까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근데 부검이들의 말로는요, 실제로 이 전문 칼잡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내는 신체 손상은요, 한 해에 수백 구 이상의 시신을 부검하는 의사들도 실제로 보기에 힘든,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합니다. 국가원에서는 또 영화 속처럼 사람 죽이는 일이 직업인 사람이 현실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상당히 흔치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허벅지에 공격을 당해서 치명상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느낌보다 체감보다 훨씬 희귀한 케이스이고, 일반적으로는 살인자라도 실제 순간이 되면은 사람을 공격할 때 목숨을 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심적으로 동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주저흔히 많이 남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알아본 내용으로 결론을 내리자면요, 흉기로 허벅지를 찌르는 행위는 분명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숙련된 경험자들의 행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시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칼을 들고 있는 상대가 나를 위협하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가 어쨌든 공격을 절대 받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게 가장 최우선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실전 격투기를 장기간 동안 배운 사람이라고 해도요, 칼든 상대를 마주했을 때는 한 번의 실수만 있었더라도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요, 사실 칼든 일반인을 상대하기란 상당히 부담되는 행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맨손으로 칼든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요,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보다 안전하고 유리한 측면에서 방어를 하려면은 방어하는 쪽이 상대보다 대응하는 사람이 숫자가 많아요. 그렇게 우위에 서거나 아니면은 칼든 상대보다 더 강한, 더 우위에 있는 물건을 써야겠죠. 하지만 이 방법은 과잉 방어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를 했다가 자신이 구속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칼든 강도로부터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서 괴한을 칼로 찔렀던 피해자가 과잉 방어로 인해서 구속된 사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현재 국내법상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려면요, 최소한 먼저 공격을 받은 뒤에 방어를 해야 되고요, 상대의 흉기보다 비교적 약한 수준의 무기를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진 상대를 공격해서도 안 된다 그래요. 딱 봐도 불가능하죠. 이러면 몸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먼저 공격받으면 죽을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공격을 먼저 하면은 과잉 방어가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우리가 공격하고 있는, 공격받을 당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권리를 달라는 건 아니에요. 목숨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법의 영역을 넓혀달라는 거죠. 정당방위를 확대해야 되고 과잉 방어는 축소하는 이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그 유명 가수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자면요, 얼마 전에 한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해자는 처벌을 받았고 이 유명 가수는 이제 가해자와 뭐 형님 동생 하면 친한 사이가 됐다 그래요. 자신은 모든 걸 용서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위급했던 순간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당시 흉기는 허벅지를 관통했었고요. 만약에 대동맥이 끊겼다면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당시가 대동맥을 불과 5mm 정도, 요 정도 간격입니다. 이 정도 차이로 벗어났기 때문에 이 가수는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고요. 현재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처음 시도해본 주제였던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범죄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범죄자의 심리나 범죄 상식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허벅지를 찌르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소감을 댓글로 좀 적어주신다면요, 제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반응이 좋다면 더 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